최근에 문제가 됐던 FTX, 여기는 코인 거래소였죠. 코인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뭐냐? 자, 이전에 제가 코인 거래소 내에서 누구는 코인을 살려고 하고 누구는 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뭐 아까 경우에는 커피숍의 주인하고 뭐 철수가 커피를 샀을 때 이렇게 그 코인 거래소의 도움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코인을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하고 이런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수수료 수입이 나오겠죠. 그런데 코인 거래소가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빗썸, 코빗, 뭐 코인원 아주 상당히 많은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 뭐냐면은 초창기에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수수료도 비싸게 받았겠죠. 그런데 거래소가 점점 많이 생겨납니다. 수수료 수입만으로 굉장히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은행, 즉 트레디 파이낸스, 트레디파이,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신용창조라는 것이 여기는 없어요. 사토시의 그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은 그 신용창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2008년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신용창조, 무분별한 신용창조, 굉장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신용창조가 안 되니까 코인 거래소가 굉장히 은행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 신용창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 거래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수익 모델을 잡은 것이 뭐냐면 암호자산 대출을 하는 모델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출 모델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들러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원래는 홀더인데요. 홀드, 그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암호자산이 쭉 올라갈 거니까 나는 지금 뭐 당장 하락하는 거에 신경 안 쓰고 계속 나 이거 들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호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겠어요? 트레이더들도 있겠죠. 그런데 트레이더의 이제 굉장히 큰 그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특히 미국은요, 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소 간 차익 거래 기회들이 생기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FTX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한데 가격이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순간에 굉장히 빠른 컴퓨터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거래소가 차익 거래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결국에 코인을 빌리려고 하는 버로우하고 코인을 빌려주려고 하는 렌더, 두 계층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먼저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호들러라 그러죠. 호들러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는 코인 거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혹시 딴 데 대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대출하고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 이자 수익은 뭐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빌려줬으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래소에서 발행한 그 거래소 코인이 있겠죠. 뭐 그걸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 이거 팔 생각은 없고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내 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렌더 계층의 요구가 생기고요. 근데 버로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자, 내가 1비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수중에.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빌려서 이걸 갖고서 다시 비트를 더 사면 되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은행에 가서 뭐 예를 들어 JP모건 은행에 가지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내가 1비트가 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그쪽에서 그러면
담보는 뭡니까? 그러면 뭐 집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 비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1비트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담보로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보유한 암호자산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현금을 차입합니다. 현금이나 그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차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차입금으로 암호자산을 또 매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비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뭐 0.5비트를 더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비트는 더 많아지죠. 그럼 그걸 갖고서 또 차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그 한도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제가 시간 있을 때 레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헤어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담보 금액하고 이 차입할 수 있는 현금의 그 가치만큼 이게 만약에 10% 차이 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고요. 50%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2배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대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비트가 있으면은 이걸 계속 하면은 이론적으로 2비트까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이 코인 거래소가 수익 모델을 이거다. 즉 렌더하고 버로우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우리가 하자. 이거 뭐 크립토 렌딩 또는 암호자산 뭐 이 대출 업무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FTX 또 뭐 지금 제일 유명한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파이라는 요 회사 뭐 또 이런 무수한 그 거래소들이 암호자산 대출 업무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암호자산 대출 업무를 크립토 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담보부 대출이에요. 즉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collateralized loan이라고도 하는데요. 담보부 대출은 기본적으로 레포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포는 바로 뭡니까? 2008년에 그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하고 했던 그 섀도우 뱅킹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섀도우 뱅킹이란 뭐냐면은 은행처럼 신용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은 자기가 그냥 대출했을 때 자기 있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출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은행 계좌 플러스 100 그리고 대출 너 나한테 빚진 거 100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냥 정말 키보드로 쳐놓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창조를 할 수 없는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한 비은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처럼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수단이 바로 이 레포라는 겁니다. 이 레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담보부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또는 암호 자산 거래소에서는 뭐 크립토 렌딩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시장이 바로 이 뭐 사적인 민간 레포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관통하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담보부 대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담보부 대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제일 비은행으로 살 수 있는 제일 큰 또는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FTX나 현재 이 거래소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그 담보부 대출을 했을 때 과연 그 담보가 정말 제대로 된 담보였느냐 아니냐. FTX가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거 그 담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었던 그런 담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본다면요. 그때를 어떤 학자는 게리 고턴이라는 학자는 run on repo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레포 시장으로 뱅크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금융시장 위기가 있을 때 은행의 위기가 있을 때 뱅크로 간다. 뱅크런이라는데 그때 이분은 고턴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레포 시장 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2008년에서는 레포 시장 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위기가 점차 크게 파급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포 시장에 참여했던 거기서 현금을 빌려서 또 다시
증권을 더 큰 이자를 주는 증권 채권을 샀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담보였던 MBS하고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거래소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담보 가치가 적으니까 자, 현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담보를 더 내든지 추가로 담보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MBS를 더 내든지 아니면 기업을 더 갖고 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풀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진콜이 오니까 보유한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투매를 하겠죠. 그러면 담보 가치가 재하락해요. 그럼 또 마진콜이 또 와요. 그러면 또 보유 채권 또 판매하고 또 담보 가치 또 하락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이번 사건, FTX 사건도 복잡해요. 그 용어들도 복잡하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거죠. 담보 가치 하락.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썼던 이 일군의 투자자들 갖고 있던 담보를 팔아야 되고 이번에 FTX 발행했던 FTT 토큰이 그랬던 거죠. 그 알라메다라는 회사에서 그 자매 회사인데 거기서 그 23불인가 거기서 방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바이낸스에서 그 창펑 자오가 우리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뭐 4달러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0이 된 거죠. 결국에 이 FTX 사태를 정의를 하자면은 디파이의 탈을 쓴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상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유치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일종의 그 구실인 거죠.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거고 실상은 레버리지를 쓴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이런 형태의 디파이를 좀 비판하자면은 미국 달러에는 그 말이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뭐 신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달러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다는 거는 이 달러는 우리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기초해서 이 달러가 그 만들어졌다. 이 달러 의심하지 말고 잘 써라 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 디파이의 어떤 모토라면은 그 달러가 코드로 바뀌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코드, 이 복잡한 컴퓨터 코딩한 거, 코딩을 믿는다.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실인 것 같아요. 하나의 굉장히 뭔가 쿨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디파이가 그러죠. 야, 더 이상 금융시장은 신뢰로 돌아간 시장이 아니라 코드로 돌아가야 된다. 코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파이, 전통적인 금융의 종사자 그런 또 고객들은 그런데 코드가 너무 어려워.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디파이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나를 믿어. 결국에 또 이 신뢰라는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는데요. 최근에 이 FTX가 했던 거를 보면은 코드라는 것을 이렇게 또는 디파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은 결국에는 이 신뢰가 이 현재 금융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이거를 뭐 비트코인은 달라요. 뭐 그 전에는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디파이의 탈을 쓴 뭐 전통적인 금융인 것뿐이에요. 예, 그 비판도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새로 시작된 뭐 암호 자산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 트러스트 즉 신뢰에 대한 것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결국에 또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미국도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규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당장 이제 지금 위원회 또 새로 또 구성하고 그
SBF죠. 샘 뱅크맨 프리드에 대한 이제 또 재판 조사가 이제 되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숙제로 여전히 남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에 좀 더 정책 당국이 이게 뭐 규제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FTX에 대해서 전통 금융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